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수험 준비 잘하고 있죠? 많이들 힘드시지만 힘내시고요. 제가 여러분에게 도움을 좀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봤는데, 최신 판례를 다시 한번 또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2021년 판례, 21년, 20년 판례에서 이제 23년 판례를 해드리는데요. 24년 판례도 별도로 또 여러분에게 예, 무료 영상을 제공했습니다. 반드시 풀어보시고 또 제공된 예, 예상 문제, 판례 예상 문제를 꼭 풀어보세요. 자, 2023년 판례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2023년 판례에 나올 만한 게 많기 때문에 여러분 또 다시 보셔야 되는 것이고 2023년 판례에 대한 예상 문제를 객관식으로 만들어 놨으니까 반드시 풀어보시도록 합니다. 왜냐하면 판례 볼 때하고 객관식 문제 볼 때 다르기 때문에 그 문제가 아마 그대로 나온다면 제가 낸 문제하고 유사할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이제 교재는 뭐 여러분 계속 강조합니다. 여러분 교재는 제 4년간이죠. 교재를 만들었습니다. 작년까지는 이렇게 찌라시 형태로 제공했었는데 좀 도움이 안 되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에게 좀 정리를 잘해서 교재로 만들어 놨으니까 두껍지 않습니다. 그리고 판례 체계도 잘 되어 있으니 꼭 참고를 하시고 만약에 여러분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요. 작년에 제가 2021년, 22년, 23년 자료를 제공한 게 있거든요. 그 자료를 그대로 사용하시고 빠진 게 있으면 조금만 보완하시면 큰 문제가 없다. 알겠죠?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2023년도 3개년 판례 교재가 있는데 그걸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2024년도 판례만 보완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가보겠습니다. 자, 2023년도 상부 판례 총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상법 총칙에 대한 판례가 있었죠. 이미 이제 알고 있는 분들은 확인하시는 거예요. 변호사 법무법인이 상법상의 상인인지, 다시 말하면 의제 상인인지가 논의가 되지만, 여지없이 변호사 법무법인 아니다. 라는 판례가 23년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 알아두시고, 의제 상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들이 하는 행위들은 상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상사시효가 적용되지 않아요. 뭐 그런 정도 여러분이 기억하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관련 조문은 이제 당연상인, 그 다음에 5조 의제상인. 그래서 사실상 변호사 전문 자격인들은 여기 의제상인에 해당되느냐가 항상 문제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당연상인이 자기 명의로 46조의 상행위를 할 때 그 자를 상인하고 당연 상인하는데 이러한 46조의 기본적 상행위를 하지 않으면서도 상인적 방법으로 설비를 갖고 있는 자 이들에게도 우리가 상인으로 취급할 거냐 그 문제 갖고 논의되지만 5조로서 의제 상인으로 우리가 정리됐죠. 그래서 핵심이 상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그죠? 상인으로 본다는 게 의제 상인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이제 전문가인 변호사, 의사 이들도 그러면 상인적 방법을 하잖아요. 점포 기타 유사한 설비를 갖고 있잖아요. 의제 상인에 대한 의심이 가죠. 했는데 우리 판례는 뭐라고 한다? 아니라고 한다. 됐죠? 순수하게 상인이 하는 것과 다르게 공익적 업무를 수행한다고 계속적으로 판례를 내고 있다. 라고 알아두시면 된다. 그죠? 자, 뭐 그 정도 여러분이 검토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숙제한 학생들 있기 때문에 좀 빠르게 진행할 것입니다. 가보면 작년에 또 준비했던 학생도 있고 하기 때문에요. 자, 판결 요지는 변호사는 당연 상인 아니겠죠? 변호사는 당연 상인이 아닙니다. 상인은 볼 수 없고요. 영리 추구 활동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그래서 공공성, 윤리성이 강조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상인적 방법에 의하는 영화 환자로도 볼 수 없다. 의제 상인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더 나아가서 법무법인도 마찬가지다. 요거. 알겠죠? 이런 지문 정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셔가지고 법무법인 변호사가 직무를 조직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변호사법에 설립한 것으로 직무를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됐고요. 자, 여기서 또 문제되는 것은 밑에 5번 가보시면 변호사가 소속 법무법인에 대해서 갖는 급여 채권 당연히 이것도 상사 채권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죠?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자, 두 번째 98페이지 두 번째 주제는요. 영업 양도 후에 소멸시효 중단 등이 상호를 소유한 양수인에 미친지 영업 양도 후에 소멸시효 중단. 영업 양도가 이루어지기 전에 했던 거는 상호 소용 양수인에 미칠 수 있죠. 그죠? 근데 영업 양도 후에 소멸시효 중단한 것을 상호 소용 양수인에게 영향을 준다 그러면 문제가 되겠죠? 예, 그런 겁니다. 어쨌거나 이와 관련해서는 또 부진정 연대 채무와 관련되는 거기도 합니다. 우리 부진정 연대 채무는 절대효와 상대효라는 게 있죠, 그죠? 절대효와 상대효가 있는데 절대효는 오직 변제만 해당된다. 나머지 시효 중단, 그죠? 이런 것 등등은 전부 다 상대효다. 이거 알고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채권자가 영업 양도가 이루어진 뒤에 영업 양도인을 상대로 소홀제의 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에 소멸시효 중단의 소멸시효 연장 효과가 상호를 소유하는 양수에 미치는지 이거 안 미치죠. 뭐 나중에 이루어진 뒤에 이루어진 것도 있지만 사실은 부진정 연대 채무 관계이기 때문에 상대효다. 그죠? 상대효다. 예를 한번 들어보면 좋습니다. 갑이 있고 을에게 영업 양도를 했다. 여기에 대한 채권자 K가 있다. 그죠? K가 있다. 양도가 끝났어요. 양도가 끝났고. 그럼 어쨌거나 상호 소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K도 이렇게 책임을 물을 수 있고 K는 이렇게도 책임 물을 수 있죠. 요 책임과 요 책임은 무슨 관계? 예, 부진정 연대 관계다. 알겠죠? 부진정 연대다. 그렇기 때문에 K가 영업 양도 후에 누구에게 갑에게 소송을 제기해서 시효가 중단됐단 말이죠. 이 중단 효과가 과연 여기에도 영향을 미칠 거냐 이 말이야. 안 미친다. 왜? 부진정 연대 채무 관계는 상대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여러분 일단 알아두셔도 됐다. 그죠? 됐습니다. 그런 판례였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돼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쭉 넘어가셔서 판결 요지 뭐 가보시면 이 3번 지문 한번 볼까요? 상법 42조 1항에서 영업 양수인의 책임은 당사자의 의사나 인식과 관계없이 나타내는 법정 책임이다. 뭐 여러 번 나왔기 때문에 보시면 되고 그리고 양도인의 채권자에 대해서 영업상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하게 되는 거죠, 결국은요. 그리고 이들 관계는 부진정 연대 관계 있는 거 맞습니다. 그 다음에 확정 판결을 받아서 채권자가 영업 양도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해서 소멸시효가 중단되거나 기간이 연장되었어요. 그런 다음에 영업 양도가 이루어졌어요. 그와 같은 소멸시효 중단이나 소멸시효 연장 효과는 상호를 소유한 영업 양수인에 미치지 않습니다. 그 미치나요? 연장된 뒤 중단 연장의 효과는 상호를 소유한 영업 양수인에 미친다. 채권자 영업 양도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해서 확정 판결을 받아서 소멸시효가 중단되거나 소멸시효가 연장된 뒤에 요거는 다르죠. 우리 앞쪽에서 봤던 거 제가 정리해드렸던 요 두 가지를 5번과 6번을 비교해야 된다. 그죠? 그래서 영업 양도하기 전에 영업 양도하기 전이다. 이렇게 해서 여기 영업 양도다. 그죠? 양도할 때 양도하기 전에 연장 내지 중단된 상황이죠. 이거를 양도를 한 후에 영향을 미치냐. 그렇죠. 그 전에 있던 거는 이렇게 영향을 미쳐요. 근데 그 이후에 영업 양도가 이루어진 후에 만약에 중단 효과가 난다 하더라도 이거는 어때요? 부진전 연대 채무 관계에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예, 미치지 않는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5번은 양도 전에 있었던 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양도 전, 양도 전 알겠죠? 양도 전을 말하고 여기 6번은 어때요? 양도 후를
검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업 양도가 이루어진 뒤에 영업 양도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해서 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는 이런 소멸시효 중단 소멸시효 연장된 부분은 누구에게 상호를 소개하는 영업 양수인에게 미치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죠. 미치지 않습니다. 이걸 꼭 기억해 주십시오. 넘어갑니다. 자, 이제 상행위 가보면 통칙, 각칙 나누고요. 자, 회사법에 이제 나왔습니다. 회사법에. 그 23년 판례 아주 중요한 나왔던 거죠. 이 법무사에 23년도에 나왔던 겁니다. 주주평등 원칙이죠. 주주평등 원칙이다. 주주평등 원칙인데, 우리가 이제 주식회사의 주주평등의 원칙은 주주를 동일하게 다뤄달라는 거죠. 동일하게 다뤄달라. 일주 일의결권도 동일하게 평등의 원칙이지만, 주주들 간에서 회사가 동등하게 취급해달라는 거죠. 근데 어떤, 주주에게는 특혜를 준다. 아니면 금전 지급을 약정한다. 이런 건 주주평등 원칙에 반하는 것이죠. 네, 가보겠습니다. 그 주요 쟁점을 보면 되는데, 특히 이제 1번, 2번은 그냥 보시면 되는 것이고, 3번, 회사가 신주를 인수해서 할 때, 주식 인수 대금으로 납입한 돈을 전액 보존해 준다. 주식에 대한 대금이 주식값이 내려오든 말든 그 돈을 보존해 준다. 그럼 굉장한 특혜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른 주주에게는 주지 않으면서 특별한 주주에게 그러한 특혜를 준다. 주주평등 원칙에 반하는 거죠. 또 다른 주주에게 주지 않는 별도의 수익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다. 이것도 위배되는 거죠. 설령요, 이러한 것들이 회사의 다른 어떤 주주 전원이 만약에 동의를 했다 하더라도 이거는 똑같습니다. 그죠? 똑같다. 그렇고요. 또 여기서 중요한 그 포인트가 처음에 자주 또 등장할 겁니다만, 주주 평등의 원칙이 이거는 누가 관계입니까? 주주와, 그죠? 주주와 회사의 다른 주주 내지 이사 개인의 법률 관계 적용됩니까? 안 됩니까? 이거는 안 되는 거죠. 그죠? 회사가 주주와 관계지 주주와 회사의 다른 주주 관계라든지 다른 이사 개인의 법률 관계는 직접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게 여기 또 중요한 쟁점이었고요. 또 여기 쟁점이 뭐였냐면 주주가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잖아요. 하면서 다른 주주 내지 이사 개인과도 회사와 관련한 계약을 체결하긴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있을 때는 이건 주주 평등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럼 주주 평등의 문제는 어떻게 다룹니까? 주주와 회사 간에 체결한 뭐죠? 계약의 효력과는 별개로 봐야 되는지 그죠? 그래서 다른 주 내지 이사 개인과도 회사 관련한 계약을 체결했을 때 그 계약의 효력이 주주와 회사 간에 이게 이제 주주 평등의 문제죠. 이 주주 평등의 문제와 별개로 봐야 하는지 별개로 본다는 거죠. 그거는 일반적인 사법 관계라는 거죠. 그래서 밑에 연결되면서 쟁점이 되었습니다. 주주가 회사의 다른 주주 내지 이사 개인과의 체결한 내용을 해석할 때는 그거는 주주 평등 원칙으로 가면 안 되고 계약 회사에 관한 일반 원칙을 적용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주주 평등 원칙 관련 판례들은 최근에 아주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시험에 중복해서 자주 등장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꼭 알아두셔야 된다. 특히 변호사도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객관식이나 선택형 나올 때 여러분들이 항상 조심할 거는 요 판례 전체를 놓고 5개 지문을 끄집어내는데 관련 조문도 함께 끄집어낸다는 걸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돼요. 관련 조문은 당연히 1의결권 1주마다 하나의 의결권 갖는 이 주주평등 원칙의 근거 조항인 369조. 이익배당할 때도 각 주가 가진 주식수에 따른다. 자녀재산 분배도 각 주주가 가진 주식수에 따른다. 알겠죠?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주주평등 원칙을 이끌어내 볼 수 있다. 자, 판례 편 가보겠습니다. 주주평등 원칙이 뭐냐? 그죠? 평등 원칙은 주식 수에 따라 평등하게 취급하라는 뜻이기 때문에 일부 주주에게 우월적 지위를 지급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 물론 이제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가능하지만 이게 없다면 무조건 무효다. 그런데요. 23년 판례 중요한
이론적인 언급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동안에 없었는데 이 주중의 평등의 원칙이 명시적으로 예외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라고 판례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알겠죠? 설령 일부 주주에게 우월한 대우를 한다 하더라도 어떻게 한다? 첫 번째, 법률이 허용하는 절차와 방식에 따르거나 두 번째, 차등적 지급을 정당화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할 때는 허용된다는 거죠. 알겠죠? 허용됩니다. 그걸 판례가 이제 명시적으로 해줬습니다. 법률이 허용하는 절차와 방식에 따르거나 차등적 지급을 정당화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허용된다. 물론 부연 설명을 합니다. 이러한 차등 지급의 허용 기준은 굉장히 엄격하게 따져야 거죠. 허용 기준은 재반 사정을 고려해서 주주와 회사 전체 이익에 부합하거나 한지를 따져서 정의와 형평의 관점에서 아주 신중하게 판단해야 된다. 알겠죠? 예, 그렇게 연결해 놓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회사가 신주를 인수하면서 그 주주의 지위를 갖는 자에게 금전 지급을 약정한다. 이거는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 투하자본의 회수를 절대적으로 보장하게 되는 거죠. 평등 원칙이 무효다. 그 다음에 이 금전 지급 약정은요, 어, 특정 주주에게 상법에 허용하는 범위를 초과해서 권리를 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금전 지급 약정이 무효인데 그러면 다른 주주들이 그렇게 해 라고 해서 차등 취급에 동의했어요. 이거는 주주평등의 원칙 위반이 효력이 없을까요? 동의했다 하더라도 무효다. 알겠죠? 동의했다. 다른 주주 전원이 괜찮아라고 동의했다 하더라도 무효다. 됐습니까? 그리고 여섯 번째 가보시면 주주평등 원칙은 주주와 회사의 법률 관계에 적용된다. 맞죠? 주주와 회사 간의 법률이 적용되는 원칙이고 회사의 다른 주주 내지 이사 개인이 함께 당사자로 참여하는 경우는 주주와 다른 주주 사이의 계약 있죠. 이런 것들은 그들 간의 개인적 법률 관계지 주주평등 관련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주와 회사의 다른 주주 내지 이사의 개인 법률 관계는요. 주주평등의 원칙이 직접 적용될 리가 없겠죠. 그죠? 별개로 본다는 거죠. 그래서 7번 가보시면 주주는요. 다른 주주 내지 이사 개인과 또 회사와 관련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요. 이러한 계약의 효력은요. 주주와 회사가 체결한 계약의 효력과는 완전히 별개로 취급한다. 알겠죠? 취급한다. 취급하기 때문에 주주가 회사의 다른 주주의 이사 개인과 체결한 계약의 내용을 해석할 때는 어떻게 한다? 여기처럼 계약 해석에 관한 일반 원칙을 정할 수밖에 없다. 알겠죠? 그래서 주주평등 관련해서 23년 판례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많이 얘기했기 때문에 안 나온 자격시험에서는 얼마든지 앞으로 또 계속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변호사, 그다음에 법무사는 추가적으로 계속 나올 거니까 이 판례를 쭉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렇죠? 자, 그다음에 주주평등 원칙에서 또 특이한 판례가 23년도 나왔는 판례인데 요거는 24년도에 법원직에서 출제됐죠. 어떤 거냐? 동의권 부여예요. 요게 이제 대표적으로 예외적으로 차별을 허용한 판례 중에 하나입니다. 판례 중에 하나인데 뭐 사안을 보시면 벤처회사인 피고회사의 상환 전환주 우선주를요 인수하면서 피고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해당하는 신주 발행, 신주 발행 유상증자에 대해서 사전 통지, 사전 동의권의 권리를 부여받기로 약정했어요. 그렇죠? 그 회사로부터 이 상환 전환 우선주를 부여받으면서 우리가 신주 발행이나 어떤 주요 경영사항의 중요한 결정할 때 반드시 통지를 하고 사전 동의 받을게. 이건 뭐예요? 다른 주주에게는 상당한 특혜를 준 거죠. 그죠? 그리고 나서는 또 뭐라고 했냐면 원고의 사전 동의 없이 유상 증자 등을 하는 약정을 위반할 때는 조기 상환 청구, 위약벌 등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라고 약정을 놨습니다. 대체 이런 상황이고요. 뭐 원심은 이런 경우는 그럼 주주평등 원칙에 위반돼서 무효인가?
라고 했지만 가보겠습니다. 일단 그 주요 쟁점에서 뭐 1번, 2번은 크게 문제되지 않고요. 3번 가보시면 회사가 자금 조달을 위해서 신주 인수 계약을 체결하면서 주주의 지위를 갖게 되는 자에게 회사의 의사 결정에 대한 사전 동의를 받기로 한 약정 허용되는지 허용된다. 알겠죠? 허용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허용된다. 자, 넘어가셔가지고 다섯 번째 쟁점 가보시면 회사와 주주가 동의권 부여 약정을 체결하면서 약정 위반이 있으면 손해배상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한다. 이게 뭘까요? 이게 바로 손해배상 예정 약정이죠. 손배 예정행위죠. 그죠? 이럴 때 손배 예정한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은 예정 약정은 유효하지만 금액이 부당하거나 과하면 어때요? 법원이 감형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뭐냐면 특별한 주주에게 회사의 주요 경영 판단에 대해서 동의권을 줄 수 있다. 동의권, 그죠? 동의권을 부여했다. 동의권 부여했다. 가능하다, 예외적으로. 여기에 대해 위반되면 손배 예정, 손배 예정했던 이 계약도 유효하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손배 예정액이 너무 크면 감액도 할 수 있다. 유효하다는 전제하에서, 그죠? 감액도 가능하다. 이런 겁니다. 이런 판례가 났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동의권 부여 여부인데 이거는 특혜를 주는 거니까 과연 인정할 거냐 하는 건데 여기서 판례가 우리 앞쪽에 말했던 예외 사유를 제기를 했습니다. 한번 가보도록 하죠. 자, 판례요지 1번, 2번 뭐 예외 차등적 지급 허용 기준은 우리 앞쪽에 나왔던 판례 동일하기 때문에 보시면 되고요. 자, 요겁니다. 4번 가보시면 회사가 자금 조달을 위해서 신주 인수 계약을 체결하면서 주주의 지위를 갖게 되는 자에게 회사의 의사결정에 대한 사전 동의 받기로 약정했다. 이 주주가 납입하는 주식 인수 대금이 회사의 존속과 발전. 근데 이 할 때요, 굉장히 회사가 돈이 궁했고 급했던 겁니다. 그래서 투자 유치를 하고 자본이 조달돼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급했죠. 급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런 약속을 한 거예요. 투자 유치를 위해서 해당 주주에게 회사의 의사 결정에 대한 동의권을 부여하는 것은 불가피했었어요. 그래서 우리 판례는 뭐죠? 이럴 때는 이걸 우리가 판례는 차등적 지급을 정당화시킬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된다라고 얘기해 줬던 겁니다. 알겠죠?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 6번 가보시면 이 동의권 부여 약정에 대해 차등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에 약정 위반하면 우리 손해배상 해줄게 라는 약정이었는데 판례가 이 약정도 유효하다고 했어요. 알겠죠? 그래서 손해배상에 예정하는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 그래서 주주 평등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 그죠? 유효하기 때문에 뭐도 할 수 있다? 감액도 할 수 있다. 알겠죠? 그렇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 사안 해결됐고요. 23년도 또 중요한 판례가 있는데, 요건 이제 시험에 많이 안 나왔기 때문에 나올 겁니다만은, 명의개서 대리인을 상대로 해서 주주 명부 열람 등사를 가능하냐, 이죠 명의대에서 할 수 있냐,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명의개서 대리인에 대한 지위를 확인해 준 판례. 역할과 지위에 대해서 확인해 준 판례고요. 그리고 직접적으로 열람 등사 가처분 신청할 수 있는지 두 가지가 아주 중요한 쟁점으로 판례로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래서 명의개서 대리인의 제도의 취지, 주주 명부 열람 등사 가처분 신청의 직접 상대방 등등이죠. 한번 살펴볼게요. 자, 조문은 가보시면 주식의 이전과 관련해서요. 취득자의 성명을 해서 주주 명부에 기재해야만 되는 것이고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뭘 줄 수 있다? 명의개서 대리인을 둘 수 있다. 임의 규정이에요. 정관에 따라서 하는 거죠. 근데 명의개서 대리인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 명부 복본에 기재한 때는 명의개서를 한 걸 받는다. 그리고 또 명의개서 대리인이 나오는 것이 뭐냐면 어디냐면 396조에
가보시면 명의계서 대리인을 둔 때는 주주명부나 사채원부 그 복권을 명의계서 대리인에게 비치할 수 있다. 좀 비치할 수 있다. 이렇게 조문이 있기 때문에 두 가지를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2항 가보시면 396조에 주주와 회사 채권자는 영업시간 내 언제든지 서류 열람을 강할 수 있다. 자, 명의개서 제도 취지 나오네요. 뭐 거기에 나왔던 판례지만 다시 한번 본다면 대량적 지위, 명의개서는 사무의 번잡을 들어주고 주식을 이전받아 명의 청구하는 사람의 편리를 위한 것이다. 그러면서 중요한 게 나온다. 좋다. 그럼 이때 명의개서 대리인 줄 수 있다 그랬는데 이 명의개서 대리인이 뭐냐? 회사에 대한 이행보조 내지 수임인의 지위다. 알겠죠? 이행보조자, 수임인의 지위에 있다. 그래서 회사의 명의개서와 주주 명부의 작성 관리를 업무를 수행하고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총회에 소집 통지를 비롯한 증권의 배당, 이자, 그 다음에 상환금의 지급 등과 같은 주주 명부를 기초로 이루어진 회사의 부수인 업무도 담당한다. 이게 뭐예요? 최초로 있죠. 우리 명의개서 대리인의 어떤 법적 지위를 판례가 얘기해 준 거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거죠. 됐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것은 1번은 굉장히 중요한 이론적인 내용을 얘기해 준 겁니다. 자, 두 번째 가보면 주주 명부 열람 등사를 청구 당사자다. 주주는요, 회사를 상대로 주주 명부 열람 등을 청구를 할 수 있죠. 그래서 회사의 이행보조자, 수임에 불과한 명의개서 대리는요, 직접 주주 명부 열람 등사를 청구할 수는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가처분의 당사자입니다. 민지법에 따라서 주장 자체에서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관한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가 그 가처분을 신청하고 할 수 있고요. 그 주장 자체에 의해서 신청인과 저촉되는 지위에 있는 자는 비신청인으로 한다. 그죠? 그 다음에 가처분 신청할 때는요. 주주와 저촉되는 지위에 있는 자야 됩니다. 그때는 주주명 열람 등사를 허용할 것인지 결정하는 이사를 기관으로 하는 회사를 말하고요. 회사 요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뿐만 아니라 명의개서 되는 그 주장 자체로 주주와 저촉되는 지위에 있는 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주주는요. 회사를 채무자로 해서 회사 본점 명의개서 대리 영업소에 비치된 주주 명부의 열람 등사 가처분 신청할 뿐이고 직접 명의개서 대리는 채무자라 해서 가처분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됐죠? 그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관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관. 자, 이제 기관을 한번 해볼게요. 기관에서 이사 행위에 대해서 경영 판단을 원칙을 정할 때 그 요건 등을 어떻게 적용할 거냐 나왔는데요. 여기서 몇 가지 또 검토할 게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는 첫 번째 쟁점 하나죠. 요거와 세 번째 쟁점인데 어, 이사 임무를 수행하면서 회사의 경영 판단을 적용하려면 그 사안 사안마다 비교를 하면서 개별적으로 판단해서 경영 판단이다 아니다를 판단해야 되냐 그렇다는 거죠. 알겠죠? 그거 하나. 두 번째는 이사 경영 판단할 때 우리가 경영 판단을 정당화할 수 있는 건 뭡니까? 회사에 손해가 안 나고 이익이 발생해야 된다는 거죠. 그 이익. 그러면 그 이익은 원칙적으로 어떤 이익이냐? 잠재적으로 발생한 이익도 포함될 거냐?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구체적인 이익만 말할 거냐? 그렇죠. 어, 이사들이 경영의 판단 원칙을 하면 자기 책임을 벗어나기 위해서 뜬구름 잡는 이익을 많이 갖다 들이대겠죠? 예, 그거는 안 된다. 그죠? 그래서 실제로 얻을 가능성이 있는 구체적인 것이 된다. 이게 쟁점이다. 그리고 뭐
부수적인 쟁점이긴 하지만 기업 집단을 구성하는 개별 계열 회사의 이사는 기업 집단이나 다른 계열 회사와 관련된 직무를 수행할 때도 똑같이 성관주의 의무와 충실 의무를 부담해야 된다. 맞다.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사가 부담하는 대표이사나 다른 이사의 업무 집행 감시 감독을 하는데 보니까 이사가요. 다른 이사와 대표이사 하는 업무 집행이 자기의 이익과 관련이 있어요. 자신의 이익을 관련이 있기 때문에 감시 감독 의무를 안 했다는 거죠. 근데 판례는 뭐예요? 그래도 자기 자신의 이익을 얻은 그런 거 관련된다 하더라도 감시 감독을 해야 된다는 게 판례 입장이에요. 이해되셨죠? 예, 그렇게 쟁점이다라고 알아두시고 확인만 좀 하겠습니다. 여기와 관련해서 그 조문을 여러분 알아두신다면 뭐 이사 선임은 주총에 선임한다. 위임에 관한 규정 중 충실 의무 그다음에 이사회의 권한 그죠? 이사회는 이사의 직무를 집행한다. 뭐 이런 것들 한번 보시고요. 판결 요지 보시면 우리 경영 판단을 할 때는 뭐 기본적으로 나왔던 내용입니다만은 충분한 검토와 합리적인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수집 조사하고 절차를 거친 다음에 회사의 최대 이익에 부합한다고 합리적으로 신뢰하고 그다음에 신의 성실에 따라서 경영 판단을 내렸고 현저히 불합리 아닌 것으로 판단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허용되는 경영 판단의 재량의 범위 내에 있는 것이어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할 수 없다고. 그 다음에 이사가 임무를 수행하면서 검토할 사항은 뭐냐. 뭐 목적이나 동기도 다 살펴봐야 되겠지만 방법론적으로 사안마다 개별적으로 판단한다. 알겠죠? 개별적으로. 뭉뚱그려서 회사에 대해서 경영 판단의 원칙이니까 이익이 있다고 말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이사의 경영 판단을 정당할 수 있는 이익은요. 원칙적으로 회사가 실제로 얻을 가능성이 있는 구체적인 것이어야 되고요. 일반적이거나 막연한 기대에 불과한 것은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알겠죠? 안 된다. 그 다음에 계열회사 이사도 아까 말했듯이 기업 집단이나 다른 계열회사에 관련 직무할 때도 성관주의 의무 충실을 부담해야 된다. 그 다음에 마지막 주제로서 특정 이사가 대표이사나 다른 이사의 업무 집행으로 이익을 얻게 될 가능성이 있다. 그죠? 그렇다 하더라도 감시 감독 의무가 있다. 됐습니까? 만약에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과실로 감시 의무를 위반해서 방치했다. 손해배상 책임져야 된다. 그죠? 자, 또 넘어가셔가지고 두 번째 판례 가보시면 요거는 법원직에서 24년도 나왔네요. 그 23년도 판례가요. 변호사라든지 법무사에 아직 출제되지 않은 게 너무 많아요. 중요한 쟁점인데. 그럼 올해쯤엔 또 많이 나오겠죠. 그죠? 자, 임기 만료 전 이사 해임 시의 손해배상의 책임의 성립 기준인 정당한 이유와 이유의 의미와 범위예요. 우리가 보통 이사 해임할 때 함부로 하면 안 되죠. 어떻게 한다? 임기가 정해져 있으면 임기 만료 전에 해임하면요.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회사는 손해배상을 해야 돼요. 알겠죠? 그걸 말합니다. 이때 그 정당한 이유가 뭐냐 이거죠. 그 다음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주주총회에서 해임 사유로 삼거나 해임 결의할 때 참작한 사유로 한정될 건지 아니면 더 다른 사유도 함께 검토하고 그 자체가 정당한 이유가 되는지 그게 쟁점이었다. 일단 이와 관련된 조문이라면 385조를 기억해 두셔야 되고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임기 만료 전에 이를 해임한 때는 이사는 회사에 대해서 해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알겠죠? 그렇게 된다. 자, 판결 요지 가보겠습니다. 정당한 이유가 뭐냐? 주주와 이사 사이의 불화 등 단순히 주관적인 신뢰관계가 상실된 것만은 부족하다. 알겠죠? 정당한 이유라는 것은 주관적인 신뢰관계가 상실된 것만 부족하다. 뭡니까? 이건 뭐 옛날부터 알고 나왔던 겁니다만은 객관적인 상황이다. 경영자로서의 업무 집행인데 장애가 될 정도의 객관적 상황이지 그냥 불화를 일으킨다 개인적으로 감정이 안 좋았다. 이걸로는 부족하다. 그렇죠?
그 다음에 요거는 여러분 알아두셔야 되지만 이와 같은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잘랐을 때 부담하는 손해배상 책임은 회사의 고의나 과실을 묻지 않습니다. 알겠죠? 회사의 고의나 과실을 묻지 않고 바로 책임을 인정하는 무슨 책임이다? 법정 책임이다. 알겠죠? 법정 책임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해임 결의 당시에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사유를 참작해서 판단할 수도 있고요. 주총에서 해임 결의를 삼거나 해임 결의 시 참작한 사유로 그 정당 이유가 한정되는 것은 아니에요. 객관적 존재하는 사유를 전부 참작해서 판단할 수 있어요. 알겠죠? 이런 것들도 다 지문으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억을 해 두셔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워낙 유명한 거지만 398조 이사 등의 회사와의 거래 그죠? 할 때 이사의 승인을 받는데 사전 승인이냐 사후 승인이냐 문제 되잖아요. 그죠? 이거는 사후 승인에 대한 판례인데 판례가 실질적으로 사후 승인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 그죠? 그래서 실질적인 판례 변경이라 볼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과거에는요, 미리라는 그 조문이 없을 때 판례가 있었거든요. 없을 때 판례에서는 사후 승인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죠? 사후 승인 가능하다 했는데, 이제 판례가, 미리라는 말이 입법 개정에 들어간 다음부터는 이거는 사후 승인이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는, 사후 승인에 대한 것에 대한 판례가 있었던 부분을 이제 사실적으로 변경한 그런 판례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일단 가볼게요. 그런 거 뭐냐? 일단 조문을 보세요. 398조에 가보시면 이사 등 거래에서 자기 또는 제3자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미리, 요 미리 이게 법조문에 들어와 버렸어요. 이게 미리가 법 개정에서 들어오기 전에는요. 미리라는 말이 없다 보니까 사후 승인도 가능한 거 아니냐라는 논란이 있었고 판례도 어때요? 무권 대리인의 추인과 동일하게 해서 무권 대리 행위로 봐서 사후 추인 내지 승인이 가능하다고 판례가 나왔었거든요. 그러면서 법이 바뀌어서 미리가 갔단 말이죠. 이런데도 계속 사후 승인이 가능할 거냐 말 거냐 논란이 있으니까 판례가 명확하게 지적을 해준 거예요. 야, 이게 미리 들어온 이게 입법 취지가 뭐냐? 입법 취지가 입법 취지가 뭐냐? 명백하게 먼저 미리 동의 얻고 하라는 뜻이야라고 얘기해 준 것입니다. 됐죠? 자, 이사회에서 해당 거래의 중요한 사실을 밝히고 이사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 중요한 사실을 밝히고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판례가 어떤 법적 용어를 하나 만들어냈습니다. 뭐라고요? 이거를 우리가 개시 의무를 한다. 알겠지? 개시 의무. 이사회에 대해서 중요한 사실을 정확하게 밝히고 승인을 얻어야 돼요. 그냥 보통 결의하듯이 하면 어때요? 여기에 이사의 승인을 받은 걸로 보지 않습니다. 판례. 됐죠? 자,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 해야 되고 거래 내용과 절차는 아주 공정해야 된다. 알겠죠? 뭐 그 외에 이제 여기에 승인을 얻을 당사자들은 이사, 그다음에 주요 주주, 이들에 대한 배우자 직계 좀비소, 배우자의 직계 좀비소 그런 자들이죠. 그다음에 1호와 3호까지의 자가 단독이나 공동으로 50% 이상의 주식을 갖고 있는 그죠? 회사 및 그 자회사. 그 회사 및 그 자회사. 또 1호부터 3호까지 자가 4호의 회사와 연합해서 있죠. 또 50% 가지고 있는 회사. 전부 다 여기에 승인받아야 되는 대상으로 봤다. 자, 가보겠습니다. 입법 취지 나와 있죠? 보시면 되고 개정 연령 나오죠. 판례가 상세하게 얘기해 줍니다. 보세요. 구상법 398조와 달리 주요 주주 등에까지 확대하였고 미리 중요한 사실을 밝히고 하라고 명시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사의 승인 요건도 가중시켰어요. 3분의 2로. 또 거래 내용과 절차가 공정해야 된다까지도 추가했어요. 아시겠죠? 이렇다면은 사후 승인 여부 가능하냐 이 말이에요. 안 된다 판례가. 사전에 이사의 승인을 받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거래는 무효라고 봐야 된다. 그렇죠? 무효라고.
사후에 그 거래행위에 대해서 이사의 승인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무효인 거래행위가 유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특별한 사정이라는 말은 했지만 사실은 반드시 사전 승인을 받아라 이 말이야. 그 다음에 중요 사실의 개시 의무야. 그죠? 이사 승인을 받을 때 그냥 받으면 안 되고 이사에서 해당 거래한 중요 사실을 반드시 밝혀야 된다. 그렇죠? 그런 거 없이 그냥 통상 거래로서 이를 허용하는 이사의 결의가 있잖아요. 그거는 이사의 승인으로 볼 수 없다. 알겠죠? 그 판례가. 그거 기억해 두시고 뭐 비교 판례는 사후 승인과 묵시적 주인이 있는데 이제는 고민할 필요는 별로 없다. 이정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어, 그러면 여러분 조금 쉬었다가 두 번째 사안으로 이제 두 번째 그죠? 강의로 좀 연결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